소설하고 몽자륙의 소설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수능특강에 몽유록의 소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대관제 몽유록 이렇게 몽유록으로 끝나고 있는 작품들하고 몽으로 끝나는 작품들은 여러분 주제도 구성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서 여러분 제목에 얘가 들어가 있네 라고 하면 주제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두 작품 모두 다 어떤 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꿈을 매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래서 꿈을 매개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당연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낼 거니까 환문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자, 여러분 우리 환문구조는 현실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꿈으로 들어가야죠. 꿈에서 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그 다음 꿈, 그 다음 현실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우리 무슨 단계라고 하지 얘들아? 이걸 임몽, 그치? 꿈으로 들어간다 임몽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꿈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건 이걸 우리 무슨 단계라고 할 거야? 강몽, 그치? 꿈에서 깨어난다. 자, 그러면 이 환문구조라고 하는 애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현실 이야기 안에 꿈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손 보세요. 현실 이야기 안에 꿈의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무슨 구성이라고 봐도 돼? 액자식 구성이기도 하지.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액자식 구성에도 해당한다. 자, 그러면 몽유록의 소설은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대부분이 여러분 현실과 꿈이 일치해요. 여러분도 꿈을 꾸면 꿈의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모습 그 자체로 여러분 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꿈이 일치해요. 자, 그럼 만약에 현실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주인제, 작가라고 하면 그 작가가 대부분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몽자륙의 소설들은 현실과 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운몽, 여러분 알고 있는 구운몽 생각하면 구운몽의 얘들아 현실에서는 성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오는데 그 성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꿈에 들어가면 양소유라고 하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아주 훌륭한 완전 돈 많고 여러분 집안 좋고 여러분 아내도 8명이나 있고 여러분 이런 남자로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 자체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 꿈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현실하고 꿈이 동일한 이유가 현실에서 못 이룬 걸 꿈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 현실의 불만이나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떤 잘못된 생각들, 비판해야 되는 내용들을 꿈에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 글의 얘들아 주제는 현실 비판이에요. 그래서 몽유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는 무조건 사회나 현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나 현실을 비판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바로 여러분 현실 비판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건 계유정난을 비판하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세조하고 여러분 단종을 비판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대관제 몽유록 오늘 볼 작품도 현실을 비판하겠네.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을까?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현실과 꿈의 관계를 선생님 더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되고 여기서 돼요. 그 두 줄만 쓸 거예요. 자, 현실과 꿈은 여러분 다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별개의 공간인 거죠. 자, 여러분 왜 현실하고 꿈이 동일한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왜 별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이 꿈은 현실을 비판하는 곳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아까 원생몽유록을 썼어. 근데 원생몽유록은 세조를 비판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려서 까요. 직접적으로 세조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돌려서 까서 누가 봐도 이건 세조를 까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라에서 부를 수 있죠. 검열을 해가지고 너 왜 우리 왕을 이렇게 비판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현실과 달라서 꿈은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현실과 꿈의 별개 공간이라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몽자르게 소설은 좀 다르죠. 여러분 얘는 어떤 주제를 드러내려고 하냐면 현실과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사람도 달라지고 여러분 환경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환경들 자체가 꿈을 깨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야. 없어지네. 아까 이런 없어져 버리면 무슨 감정을 느낀다고? 무상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인생 무상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몽자륙의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주제가 인생 무상이야. 인생 무상. 자 그러면 이때 인생 무상은 여러분 어디에서 느끼냐면 꿈은 내가 다 이룰 수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네. 덧없다. 꿈이 덧없는 공간. 근데 현실에 나와봤더니 현실도 꿈과 다르네. 그게 헛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도 무상한 공간이 돼요. 그래서 얘는 현실과 꿈 모두 무상한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작품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문 구조를 동일하게 쓴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 이제 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몽요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몽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주제나 구성을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대간제 몽요록을 한번 가봅시다. 이라. 자 다음 페이지에 대간제 몽요록. 그럼 여러분 현실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지 우리 찾아볼 거야. 자 우선 여러분 이 작품은 현실의 인물이 그대로 꿈으로 들어갈 거라서 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이 사람이 그대로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거를 목표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찾아내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좀 비교하면 이 사람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거든. 우선 이 사람의 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사람의 형은 중종 반정을 일으킨 공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중종 반정의 공신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게 성공해서 여러분 반정이지 만약에 내가 성공 안 했으면 반역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이 사람한테 권력을 붓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공신이 된 거야. 자 그러다가 여러분 조광조 여러분 역사 시간 배우죠? 여러분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에게 탄핵을 당해요. 얘한테 탄핵을 당해. 공신이었는데 쫓겨나는 거야. 자 그러면 쫓겨나고 나서 여러분 다시 권력을 잡아가지고 사활을 일으켜요. 그때 사활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때 조광조랑 다 쫓겨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밑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약간 속된 편으로 정치질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질을 잘한다는 건 여러분 내 주관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준다기보단 여러분 약간 이게 편견일 수는 있지만 정치질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 비위도 좀 맞추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이런 걸 정치질을 잘한다고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형은 정치질을 되게 잘했어. 이걸 모사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해 얘들아. 그러니까 형은 모사를 잘하는 사람. 약간 정치적인 여러분 약간 센스가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정치하면 약간 이제 손가락 봐줄 수 있겠죠? 근데 동생은 달랐던 거예요. 이 시민은 모사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원만 올려. 그럼 직원이 뭐지? 옳은 말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임금님도 여러분 이제 옳은 말만 하는 충신이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되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계속 옆에서 옳은 말만 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좀 짜증나 이러면. 그래서 자기 이제 누구냐 이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옳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움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저 새끼 한번 걸려봐라 한번 걸려보자 이렇게 두고 보자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직에 이 사람 이제 올라서 생활을 하다가 이러면 이제 공물, 이 공물이 뭐냐면 공공의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나라의 물건이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으로 보면 실수인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이 공물을 실수로 집에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공물을 횡령, 이러면 집에 가져가는 건 횡령이고 착취거든요. 이러면 횡령과 착취의 죄목으로 좌천을 당해요. 그러면 자, 공물을 횡령했다, 이러면 착취했다라고 해가지고 좌천을 당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형이 이런 저런 사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신이라고 한다면 형한테 형 나 다시 관직에 불러주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왜? 올고든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대쪽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그냥 역사에서 봤을 때 얘들아, 우리가 막 지조절개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좌천을 당해도 형한테 자기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가 받는 거지. 근데 이건 이러면 이제 자기가 실수. 근데 그 당시에 얘들아 사람들은 여러분 뭐 뒤로 빼돌리는 사람도 많았고, 이러면 매간매직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관직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 트집으로 잡혀가지고 결국 좌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이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할 거거든.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내용 한번 봐보자. 바로 그날 단기로 그 일을 떠났는데, 그럼 여러분 단기가 뭐냐면 여러분 혼자 말을 타다예요. 그러면 혼자 말 타고 떠났는데, 다만 첨두노 몇 명만 데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갔대요. 여러분 첨두노의 뜻은 뒷장에 있거든요. 굿이에요. 굿. 그러면 이런 굿을 데리고 다녔대.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쓰는 굿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이 굿은 진짜 굿이라기보단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사람처럼 표현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의인화를 써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그 고려시대 때 가전체 소설 여러분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공방전 이런 작품들? 거기 보면 여러분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제시하는 것처럼 여기도 사물을 의인화해서 자기에다 노비, 병사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노비를 데리고 그 밤낮 없이 가서 열흘을 채 못 되어서 적의 성체에 도달했대. 그러면 적의 성체에 도달했다는 건 여러분 상황이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자, 무기가 햇빛에 반짝여서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적들의 성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적의 성지에 가봤더니 무기가 한 겹, 무기가 두 겹, 세 겹이 둘러싸여 있더래. 이 말은 여러분 무기가 둘러싸여 있다기보다 무기를 든 병사들이 이 성체를 세 겹이나 에워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적군들의 병사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세 겹이나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아까 주인공은 혼자 말 타가지고 굿 몇 개만 가져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주인공은 혼자 얘들아 굿 몇 명만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얘는 쪽수가 너무 후달리잖아요, 여러분? 병사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군력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거 나온다. 내가. 여러분 우리 고전 소설은 거의 99%가 얘들아 시점이 다 무슨 시점이 나와야 돼? 전제작가 시점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시점을 쓰고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써요.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 이런 시점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 그러면 되게 특이한 작품이기도 하고,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올 때 내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럼 이게 몽유록의 특징인 거지. 그래서 현실의 인물이 꿈속으로 들어온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러분 기를 도두어, 여러분 원기옥 같은 이런 기를 쫙 모아가지고 입술을 벌려서 한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적들이 용기를 잃고, 두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10,000명의 기병들이 북쪽으로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우리 영웅의 일대적 구성에서 약간 과장해가지고 여러분 영웅들이 칼 한 번에 얘들아 우수수 여러분 낙엽처럼 여러분 1,000명의 군사들이 죽고 뭐 10,000명이 죽고 이런 건 봤지만,
휘파람으로 이런 적군을 무찌르는 경우는 이거 처음이잖아.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이 비현실성은 영의 일대적 구성에서도 여러분 알듯이 여러분 이 주인공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휘파람을 불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근데란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병사를 몇 명 안 데리고 갔는지 알겠죠? 지 능력을 누른 거예요. 내가 휘파람 보면 사람들 다 죽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리었고, 여러분 자, 채색 구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와. 자, 혹은 오색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원래 구름은 하얀색, 회색인데 여러분 파란색, 보라색, 막 얘들아 휘황찬란 무지개 색깔의 구름이 뜨는 거예요. 이런 구름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 소설에서 환상성을 요구하는 거야. 환상성의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요 서술상의 특징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얘들아 신선, 선녀 나오는 것도 환상적인 요소들이고 저런 채색 구름 같은 것도 환상성이라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난새와 봉황이 엇갈려서 날아다니고 내 휘파람에 얘들아 얘네들이 날아다녀. 근데 얘네들 실제 있는 새들이에요? 상상의 새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비현실적인 요소가 또 들어가네. 그래서 얘는 상상의 새.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상, 내 휘파람에 얘들아 환상적으로 구름도 뜨고 상상의 새들도 날아다니고 바다와 산이 변색하고 천지가 떨리고 여러분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네요. 내 휘파람에. 자, 몇 되지 않은 반적. 여러분 반적이 무슨 뜻이냐면 반랑분이라는 뜻이야. 이 반랑분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적장, 긴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을 한 거야. 이거 되게 좋은 능력이다. 휘파람 2번에 적장이 투항해. 내가 항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김시습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생주정전과 만복사저포기와 금오신화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현실 실존 인물들을 여러분 여기에다가 가상 꿈에다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면 조선에서 이런 긴시습 알아주는 문장가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을 썼죠. 최초의 한문 소설 쓰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한테 투항해요? 심의한테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심의의 인식이 잘 드러나는 거지. 자, 심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 긴시습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누가 뛰어나다? 내가. 여러분 이 소설은 자뻑 소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꿈이니까 자기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야. 자, 그래서 뜻밖의 문단. 여러분 이 문단은 여러분 이제 글 쓰는 문단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시, 세계, 문단. 여러분 소설 문단에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이야기를 쓰는 문단의 노장은 늙은 게 아니라 노련한 장수예요. 능력 있는 장수 신군께서 오셨군요. 심의. 그래서 심의를 여러분 능력 있는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뭘 해보냐면 이 작품의 세계관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의 지금 꿈속 세계는 여러분 문단이라고 했으니까 문장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세계. 자, 이 세계는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 김시습이랑 이런 문장가랑 자기랑 있으면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는 힘, 신분, 권력, 뭐 권위 이런 것들이 문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문장력이 높은 사람은 신분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문장력이 낮은 사람은 여러분 신분이나 아니면 관직이 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왕의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왕의 이름을 쓸게요. 자, 조금 있다가 천자가 나올 건데 이 천자가 여러분이 아는 채치원을 천자로 설정해요. 여러분 채치원, 여러분 제가야산 독서당이나 촉구요하라고 하는 작품들을 써가지고 신라 시대 때 되게 유명한 한시들을 많이 쓴 사람이야. 문장가거든요. 이 사람을 천자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시민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뛰어난 문장가들 중에 그 중에서 제일 최고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최치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김시섭이 반란군의 적장이었잖아. 그러면 반란군에는 김시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얘가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 되게 귀여운 이유 때문에 얘들아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자 여러분 천자인 이 최치원은 당나라 때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라서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설정이 뭐냐면 당나라 때의 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 그래서 당시를 좋아하는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김시습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송나라 때 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김시습이 아니 임금님 당나라 시가 뭐가 좋아서 당나라 시를 이렇게 애정하십니까? 송나라 시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당신이 송나라 시를 좋아하지 않으면 저 반란 일으킬 거예요 이렇게 한 거야 얘들아. 그럼 반란 일으킨 이유가 당나라 시를 좋아해서요. 송나라 시를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세계는 문장이 곧 권력이고 문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자기 편과 아닌 편을 나눌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노장이 나왔잖아 얘들아. 뛰어난 여러분 노련한 장수 이게 이제 심인데 그럼 이 심이가 얘들아 김시습을 무찌르고 최치원에게 얘들아 이제 총애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총애받는 장수예요. 이런 세상이야 얘들아. 그러면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얘들아 문장력에 의해서 권력이 나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갈게요. 나는 노포를 걸고 개성가를 불렀다. 승리를 표시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노래를 불렀고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이때 천자가 최치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최치원이 크게 기뻐하셔서 상을 내리시며 좌우를 돌아보시며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오랑캐의 기병을 물리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경에게서 너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최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최치원이 실제로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유학을 끝내고 여러분 당나라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나라에 황소라고 하는 오랑캐가 쳐들어와요. 자, 황소라고 하는 오랑캐가 실제로 당나라에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몇만의 대군을 데리고 와. 근데 그때 이 당나라가 갑자기 이걸 이들 침입을 당해가지고 이 군사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조정에선 싸워야 된다. 아니다. 항복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이 최치원이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해서 최치원이 글 하나를 써요. 그게 토황소경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제 있는 역사적 이야기예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토황소경문은 황소를 격파하는 글이라고 해서 황소한테 얘들아 이 글을 보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황소가 그 글을 딱 읽어보고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 그 서희가 강동육주를 차지하러 온 여러분 수나라 군사를 여러분 말빨로 그냥 이겨가지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 최치원이 중국에서 엄청 유명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치원은 실제로 여러분 휘파람으로 오랑캐의 기병을 무찌른 적이 있었다라는 건 진짜 이 휘파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 쓴 거네. 그럼 여러분 이 글에서 얘들아 휘파람은 뭘 비유하는 말이냐면 글, 문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 문장력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본다면
아까 얘들아 위에서 여러분 내가 휘파람 2번 불었다고 했잖아. 김시습한테 얘들아 내가 문장력으로 2번을 얘를 깔아두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최치원이 얘들아 오랑캐를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경액에서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채치원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에서 여러분 진짜 오랑캐를 무찔렀고 여러분 이 심의라고 하는 사람은 꿈속에서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김시습을 자기가 무찔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이 거의 어떻다고 보는 거냐면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제 심의의 인식이 들어가 있어. 자신의 얘들아 문장의 능력이 누구랑 비슷하다? 최치원이랑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자기가 최치원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김시습보다는 자기가 미고. 자, 그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배식사문 경륜일시 진국공신의 호를 받고 안동백이라고 하는 관직을 받고 몇만의 큰 상을 얘가 받고 김시습을 패해서 좌선으로 이러면 이제 왕이 참선을 시킨 거예요. 이로부터 위명, 이러면 위명은 이름을 명성을 드높이고 자 임금의 총애가 커져서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돌아오며 마음을 다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대부들은 목표가 뭐라고 했었지 얘들아? 입신양명,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목표잖아. 근데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 더더구나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지. 그러니까 나라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얘들아 심의가 실제로 현실에서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누구의 얘들아 바람이 들어가 있냐면 심의의 실제 바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심의는 중간 좌천이 됐으니까 임금님의 총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쵸? 여러분 내가 관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얘들아 내가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괄호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심의의 이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심의의 바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벼슬한 지 10년에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문벌이 빛나서 많은 복을 받아서 집안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전쟁하고 나서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문장 한 문장으로 끝났어. 이거 무슨 제시해야 돼 얘들아? 요약적 제시야. 그렇지. 요약적 제시를 사용하고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여러분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번번이 신화된 도리로 사사로운 게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자 여기서 심의의 성격이 너무 잘 나오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청탁을 거절하는 거야. 그럼 청탁을 거절한다는 건 여러분 되게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지. 더러운 돈이나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죠. 그래서 청렴, 결백한 사람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사롭게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건 자, 공적인 일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나란 일은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공적인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사적인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게. 이런 실제 이제 심의도 약간 성격 자체가 아니라 옳은 말만 하고 이런 모습은 이런 자기 성격에 조금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 자, 조정에 있는 백집사들이 이러면 백이 100백자야. 그러면 이 백집사는 수많은 선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정에 있는 수많은 선비들은 음풍농활이나 하면서 사치의 몸이 배웠대. 사치가 몸에 배웠대. 그럼 이 사람들은 사치를 일삼고 이러면 음풍농활이면 자연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연에서 노는 걸 우리 저번에 고전 시간에서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풍류만 즐기는 거야. 그러면 이 수많은 선비들은 돈 쓰고 풍류만 즐기는데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은 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청렴하고 검소하네? 그러면 이 모습은 여러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대조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가 너무 청렴하고 검소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렴한데 논란거리가 되냐면 여러분 실제 심의도 어땠어 얘들아? 옳은 말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미워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됐다는 건 실제 심의의 삶이 반영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실제 삶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 다음 할게.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여 대궐에 가서 항소하기를. 자, 여러분 우승상이래. 승상. 그러면 승상은 여러분 이제 천자 다음에 얘들아 이제 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규보는 그러면 권력이 좀 있네. 문장력이 어떻다고 보는 걸까? 얘들아 좀 높다라고 볼 거야. 근데 그 문장력이 높은 사람이 뭘 했대 얘들아? 허물하였대. 허물이 뭐야? 잘못해서 대궐에 가서 이런 심의가 항소문을 썼다는 거예요. 항소문을 썼다는 건 상소문을 임금님에게 올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자 이규보도 실존 인물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고려시대 때 얘들아 되게 뛰어난 여러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옥설 이거 쓰는 사람이에요. 혹은 여러분 부병록 이런 거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규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이제 고려 때 말해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얘들아 지금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얘들아 상소문을 보내버린 거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상소문을 보냈는지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이 아무개니까 얘들아 누구냐면 이규보는 문장이 경솔하고 구박해서 나약해가지고 뼈대가 없어서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근본이 없는 글을 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야. 그럼 여러분 이규보라고 하는 훌륭한 문장가를 근본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전 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규보에 대한 글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 부정표현이잖아요. 그럼 이 부정표현은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이제 말로 부정이 아닌 말로 바꿔볼 거야. 적지 않다라는 건 많다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다른 건 많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 다른 건 다 훌륭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건 다 훌륭한데 이런 어떤 이런 뼈대가 없고 귀신처럼 날쌘기만 한 글을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있는데 장점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쓰고 있지. 자, 어떤 글을 쓴 거냐면 빠르게만 쓰는 거야. 글을 빠르게만 쓰더라. 자, 이렇게 말했더니 천자께서는 나에게 오거서라고 하는 관직을 주고 영견연사로 특전을 내주셨대. 그럼 이러면 나를 특진을 시켰다는 거, 올려보냈다는 건 이러면 이 이규보는 내려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규보를 탄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규보를 탄핵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벽두 가운데 옥탑이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 깎고 새겨서 만들어져 있었다. 높이가 100층이고 사단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어서 종자가 이걸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자, 종자가 여러분 누구야? 종자. 고전소설에서 노비들, 노비야, 노비. 자, 이 노비들이 가리키면서 말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나라는 어떤 게 있냐면 나라 가운데 아주 큰 탑이 하나 있나 봐. 근데 그 탑이 막 100층이나 돼가지고 엄청 크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사단이라고 하는 그림 액자도 걸려져 있는 아주 큰 탑이 있대. 상상이니까, 여러분 꿈이니까. 자, 이곳은 여러분 종자가 가리키면서 여기는 태산처럼 숭고해서
밤이나 돌이나 나무가 없어가지고 원숭이조차 날쌘 애들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이 사단은, 이 계단은 혹은 탑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네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네. 그럼 여러분, 자, 첫 번째 특징, 사단이라고 하는 이 탑의 특징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이제 이 심의에 대한 여러분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여기선 여러분 이 사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사단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순환특강에도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찾아보자. 서리가 말했대.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 인물 어휘집에 나오죠? 서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리. 말단, 관리. 그 여러분 밑에 있는 관리야. 말단 관리. 그러면 말단에 있는 관리가 말했죠. 단 위에 옥루가 하나 있는데 누각이 하나 있는데 조정 안에 제사. 여러분 재능이 뛰어난 선비들이 서로 왕래하고 함께 모여서 잔치하면서 놀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이곳은 아무나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여러분 누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곳은 조정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노는 곳이래.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 어떤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조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능력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천자께서 조회를 마치고 나서 문득 두 선녀와가 난세와 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나타나더니 각자 자기를 조문이와 사자연이라고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말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선녀가 내려오더니 이 선녀가 이런 황제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근데 여기서 황제는 누구냐면 천자인 최치원을 얘기하죠. 최치원한테 대당 천자이신 두보가 친구 200을 붙잡아서 사단에 모여 있습니다. 멀리서 세관과 퉁소 소리를 듣고 다리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대당 천자 여러분 이 두보와 200이 여기 모여서 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두보하고 200이 누군지 알잖아요? 두보하고 200은 어떤 사람이시더라? 두보하고 200.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문장가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놀고 있대. 아까 여기는 뛰어난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거기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선녀들이 여러분 천자를 황제를 모시려고 여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자가 궁궐로부터 나와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활보하며 단을 향해 날아오르길 구름같이 날아갔다. 그래서 여러분 천자가 여기 위에 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최치원이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거네. 그러면 여러분 심의의 생각은 두보나 200이나 최치원이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여러분 여기서 대당 천자라는 말을 쓰거든 얘들아.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대명, 대청, 대당 이런 말들 쓰거든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큰 명나라, 큰 청나라, 큰 당나라. 여러분 중국 나라가 크니까 그걸 대명 혹은 대청, 대당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당나라의 천자이신 두보래요. 그러면 이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국의 천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자도 나뉘는 거지. 그러면 중국 천자는 두보고 우리나라 천자는 최치원인 거야. 그러면 심의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 뛰어난 문장가들이 많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1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두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보의 친구가 누구래 얘들아? 200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200도 친구니까 두보랑 비슷한 수준의 얘들아 그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다음에 위로 올릴게요. 자, 삼정승과 이러면 삼정승이면 임금님 다음이란 말이야. 임금님 다음에다 삼정승과 신하 몇 명이 겨우 중간층에 이르렀지만 다리가 떨려가지고 무서워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 중간에 아까 얘들아 우승상 이규보가 있었거든. 이규보 같은 사람들은 여기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계단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어떤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계단을 오르는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자, 4단의 특징 나오죠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 계단의 수는 문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을 많이 오를수록 문장력이 뛰어나다. 자, 그래서 이러면 어떤 사람도 시종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려다보니 한 이서가 이러면 이서는 여러분 이거 앞뒤 글자 이렇게 바꿀 거야. 서리야. 서희가 서리거든. 두목지 적용을 하지 않아서. 그럼 아까 서리는 말단 관리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말단 관리가 문사로 배우에 희롱하는 말을 지어 바지를 치켜들고 억지로 살금살금 저 계단을 올라갔지만 첫 번째 층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자, 보던 사람들도 무릎을 치고 걱정돼서 나아가서 봤더니 그 사람은 이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칸에도 못 오르는 사람이 있대. 이숙함. 이 사람도 실존인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숙함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면 시민은 이 사람의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졸려하나 여러분 보잘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제일 수준이 아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자, 천자께서는 며칠을 여기서 머무르시면서 옥제를 내리고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 위에서 이하를 보고서 옥루기를 외우게 했고 왕이지가 쓴 글씨를 벽에 걸게 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올라가 있냐면 이하라고 하는 중국 시인과 그 다음에 왕이지라고 해서 중국에서 유명한 명필가가 있어. 이 사람들도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채치원이 뭘 했어 얘들아? 옥루기를 외계했지. 야 너 외워봐. 시켰고요. 왕이지에게 글을 쓰고 걸어봐 라고 여러분 이걸 시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치원하고 이하하고 왕이지의 관계가 나와요. 문장력의 관계가. 이 사람은 시키는 사람이고 그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다 같이 놀고는 있어도 이 신이가 생각했을 때는 채치원이 훨씬 더 문장력이 뛰어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자, 그래서 이 채치원이 탄식하면서 말하길 두천자는 문장으로 300편의 유작을 가지고 있고 따르는 신하,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한유, 그 다음 유종원, 소식, 황정영 등의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때 두천자는 두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보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보야, 두보. 두 명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두보는 문장으로 300편의 유작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여러분 이 신하들로부터 이런 뭘 받냐면 여러분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 감히 당할 수가 없었대. 얘들아 그 다음 보자. 왜 당할 수가 없냐면 하물며 짐의 여러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들과 같이 재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저 사단 맨 꼭대기에 어느 나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얘들아 중국의 뛰어난 명문장가들은 잔뜩 있는데 그래서 그 문장가들이 다 두보를 얘들아 다 모시고 있는데 자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얘들아 문장가들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건 두 가지 의미야. 심의가 생각했을 때는 채치원의 능력이 여러분 채치원만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채치원의 능력이 중국의 뛰어난 사람들의 버금갈 정도였다라고 하는 예찬하는 의도로 얘기했을 수 있지. 그러면 채치원의 능력이 중국 문장가의 버금간다 예찬의 의도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버금간다. 중국 문장가의 버금간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문장가들이 별로 없다. 이거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문장가가 별로 없다. 자, 이건 그러면 이 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이면 다 좋아. 중국이면 이걸 다 좋은 문장가들이 더 많아 라고 해서 사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작곡이기는 하지만 최치원이랑 여러분 이 비슷한 수준의 얘들아 글을 쓰는 사람 있지 않았어? 나 자기 자신. 근데 여러분 심의는 여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심의는 여기 안 올라가요 여러분. 심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최치원만 올라갔는데 자기도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있어 얘들아. 근데 왜 못 올라가냐면 자기는 나중에 얘들아 실제 삶에서 좌천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임금님에게 총애를 받지 실제로 못했잖아요. 그럼 즉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문장가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뛰어난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기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정리해보자 얘들아. 이건 어떤 걸 제시하고 있냐면 여러분 능력 있는 신하를 기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20번 갈게. 며칠이 지나서 낮 시간을 마치고 천정에서 정색하면서 불편한 표정으로 그 나라를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이규보 탄핵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한림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일단 탄핵을 했다라는 거야. 자, 신문은 여러분 여기서 신문은 심의를 얘기하겠지. 심의는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해서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대. 아까 얘들아 적지 않다가 많다라는 뜻이었잖아. 근데 많다는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훌륭하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이 한림 선생은 여러분 나는 다 훌륭한데 딱 하나 단점이 있대요. 사사로운 욕심이 지나친 게 단점이래요. 이걸 여러분 탄핵을 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실제 삶에 한번 반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실제 삶이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 미안해. 그 우리 심의가 유일하게 얘들아 사사로운 행동을 하나 했었죠. 공무를 횡령하고. 이 공무는 공적인 일인데 이걸 사사롭게 얘들아 어딜 갖고 와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잖아. 그게 한 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자기가 공물 때문에 좌천된 이유를 그냥 여러분 소설에서 밝히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공물 때문에 공물을 횡령하고 여러분 착취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제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자신의 죄는 대부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를 여러분 약간 이제 포장하듯이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왜냐면 성격이 어떻다고 했어요 얘들아? 직언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천적께선 한때 부질없는 논의를 왜 마음에 두려고 하니? 여러분 부질없는 논의하는 건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뭐가 논의할 대상이 아닌 거야? 얘가 이걸 한 걸. 그러면 사사로운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지난 일이니까 굳이 부질없이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 말의 의도는 최치원이 여러분 심의를 꾸짖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옹호해주기 위해서예요? 이건 옹호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 없다. 물론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아. 이런 의도로 얘기해준 거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무슨 이름으로 나를 불렀대 얘들아? 대간 선생님이라고 불렀대. 선생.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임금님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여러분 나를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뜻인 거야. 선생님 위로 올릴게. 근데 코를 내려주시고는 고향에 돌아가래. 여러분 너 부질없는 이야기다. 지나간 일이다. 너 죄 없는 거 안다. 라지만
그래도 상소문이 올라왔잖아요. 공무를 여러분 횡령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실제 삶에 적용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실제 삶에 여러분 우리 이제 반영을 해보면 이 사람도 이러면 죄를 지어서 좌천을 했다고 했잖아. 그 좌천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준 거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임금님이 여러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임금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고 그러면서 좌천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아까 임금님이 정색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정색하고 불쾌한 건 이 심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림 선생이 내가 총애하는 사람을 상소문을 올리는 게 그게 불쾌한 거야. 그 내용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심의를 불쾌하다, 심의를 정색하면서 본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말을 해주셨다. 초목의 산하를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게 있소. 자, 이러면 조물은 신이에요. 이 신들이나 얘들아 이 자연들이 이 공은 여러분 누굴 얘기하냐면 심의를 얘기해요. 심의를 보면서 꺼리는 게 있대요. 뭐냐면 심의의 문장력. 그럼 이 꺼리는 게 문장력, 뛰어난 능력. 자, 이 사회는 여러분 문장력이 힘이 되는 사회니까 너에게 이제 시는 꺼리는 게 하나 있다. 너의 문장력은 범접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초목의 산하 같은 것들을 침범하거나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뭘 해주고 있는 거냐면 혼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부하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채치원이 계속 심의를 애정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경의 첩인 옥나는 다시 집안 살림을 맡게 되어서 4명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너가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이니까 이제 너의 아내에게 가야지 라는 뜻이야. 그래서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옛날 직분이 바로 현실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현실로 돌아가시오. 자, 나는 머리를 선돌에 부딪히고 하직을 했는데 눈물이 막 옷을 적시었고 집안 식구를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 꿈속에서 아까 얘들아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아가지고 집안을 번영시켜놨거든요. 그 여기 새로운 가정을 꾸렸었는데 이 가족들을 두고 떠나기가 싫었다는 거죠. 자, 조금 있으니 상국 이색이, 여러분 이색도 실존 인물이네. 여러분 그 정몽주의 선생님이에요. 정도전의 선생님이거든요. 이색은 여러분 우리 그 시조 고려 말에 시조 쓴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도 뛰어난 여러분 문장가여서 나의 등도 쓰다듬어 위로해주고 나의 협실로 얘들아 꿰어서 협실이다 좁은 곳이야. 좁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난초탕에다가 넣어서 목욕도 시켜주고 금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 병주고 약주고야. 이랑 씻겨본 다음에 그럼 다 갈라놓네. 그럼 이건 꿈이니까 그냥 갈라놔도 안 죽는 거예요. 갈라놓고 거기에 먹물을 들이붓기 시작을 했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사진 조금만 위로 올려서 한번 봐볼게 얘들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색이 와가지고 아까 임금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 얘들아? 현실로 가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현실로 가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잠에서 깨났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목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오장육부 갈라져가지고 여기 먹물도 채워서 넣어서 가야 되고요. 그럼 이거는 강몽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이제 등을 쓰다듬어서 이걸 들이부으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꿈에서 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구체적이지? 여러분 우리 다른 환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그냥 얘들아 누가 깨워서 깨놨다 갑자기 놀라 깨니 이러면 깨니 그냥 두 글자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40년을 기다리면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그때 걱정하지 말고 현실로 가라. 그럼 여러분 40년 뒤에 다시 올 거라는 건 너 죽어서 나중에 여기 다시 올 수 있어. 이거거든? 그러면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언하고 암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가 칼로 찌르듯이
불빛이 갑자기 아파서 깨났대. 여러분 이 배가 아파서 깨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강몽이 되죠. 근데 이 강몽에서 배가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배가 막 불처럼 막 부풀어 올랐어. 이게 왜 그럴까? 아까 얘들아 칼 맞았잖아. 그리고 얘들아 여기 먹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였잖아요. 요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꿈과 현실이 이러면 꿈에서 깨면 다 끝나고 인생문화처럼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꿈하고 현실이 이어져 있는 거네. 그럼 여기서는 현실과 꿈이 이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여러분 그 숙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22년에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선이라는 남자 주인공하고 숙향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처음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천상계에서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서 숙향이가 이 이선한테 옥쟁반에 이렇게 뭘 주면서 갑자기 여기 반지에 있는 진주가 뚝 떨어져. 그래서 이선이 놀래가지고 그 진주를 주워가지고 저기요 해서 주려고 했는데 꿈에서 깨난 거야. 그럼 여러분 꿈에서 깨나면 여러분 그게 이제 아무것도 뭔가 증거가 없어야 되는데 이선의 손에 그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현실과 꿈이 연결되어 있고 꿈이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잖아.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서 얘들아 목요롭게 소설은 꿈과 현실이 별개라고 선생님이 써놨잖아. 그때 그 별개라는 건 꿈은 내가 얘들아 비판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현실과는 다른 공간이다 이런 의미인 거고, 여기는 현실과 꿈을 이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정해 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잔등은 가물가물한데 얘들아 불빛이 가물가물한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서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꿈속에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지. 그러면 꿈속에서는 시미가 얘들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자 잠에서 깨어나 보는 이 현실에서는 아내가 병들어서 콜콜거리고 있대. 약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야. 왜 약을 쓸 수 없냐면 가난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꿈속하고 현실이 부귀와 얘들아 이 가난한 빈천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요. 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붕달, 빈천과 부귀는 팔자 소관이니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까? 이 말은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 이런 삶을 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괴상적인 이야기를 내가 경험했으니 글로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8년, 가정 8년 12월 상한에 시민은 대간제에서 썼다라고 하는 건 그럼 여러분 진짜 실제 창작한 시기하고 장소하고 누가 창작했는지 지은이를 실제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핵심 정리에 들어갈 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작품은 이 작품은 어떤 두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꿈속에서 깨나는 여러분 이제 환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여러분 현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꿈속 이야기로 나뉜 거잖아. 액자식 구성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 특징 한번 봐봐. 입문, 강문 과정이 공교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했잖아. 뭘 해야 꿈을 꿀 수 있고 뭘 해야 꿈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죠. 다른 작품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인물관계도 얼른 정리할까 얘들아? 자, 여러분 심의라고 하는 나가 나오는데 이 나를 둘러싸서 이러면 인물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제일 먼저 순서대로 김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걸 심의가 제압해요. 자, 채치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천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그냥 임금님이니까 긍정적인 인물이겠지. 자, 이 긍정적인 인물이 심의를 뭐 하냐면 총애해요. 그러면 김시습하고 채치원의 관계
관계를 한번 보면 아까 김시습이 당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잖아.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자, 그 다음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규보를 여러분 시의가 탄핵을 하죠. 문장이 좀 졸려하다, 근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 또 반대로 이제 한림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의를 탄핵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얘들아 그냥 어떤 인물 관계도라기보단 당시에 조선의 사회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거든.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탄핵당할 수 있고 제가 탄핵당할 수 있고 내가 얘를 탄핵할 수 있고, 이러면 정치판이 되게 어지러웠구나, 즉 정쟁이 심화되는 시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 나타나냐면 조선시대 여러분 조정에서 정쟁, 여러분 정쟁이 뭐야? 정쟁, 정치적 전쟁, 당쟁이랑 똑같은 말이야. 여러분 정치적 전쟁이 정쟁의 심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사회적인 배경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자 70쪽에 다 하나만 딱 정리해보자. 자, 다양한 문인이 등장해서 시민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관직이 부여되고, 시민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걸 꿈속에서 다 이뤘죠. 임금님에게 총애도 받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이러면 자기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자, 문장 실력으로 높은 벼슬을 얻지 못하는 당대 현실의 문제점이 잘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꿈속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간접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간접적으로. 그치? 그래서 환상적이고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야.